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우입니다. 아, 8시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의사 원래회 때는 화면을 그렇게 굳이 켜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듣고 또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또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또 뭐, 말씀하셔도 되고 또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어차피 이제 소개를 좀 하자면 어 바로 이제 2025년도 원래회가 어 병원 명상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현장에서의 명상에 대해서 저희가 쭉 그동안 이제 명상법에 대한 여러 강의를 해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강의뿐만 아니라 명상 체험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강의와 함께 명상 체험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8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정신건강센터 김종우 교수입니다. 2024년도 12월 달에 만나 뵙고, 꽤 오랜 시간을, 또 흘려보내고, 2025년도 3월을 맞아서 다시 그 한의사 원래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겨울방학 때는 그 명상에 관해서, 한의사 기초교육을 명상학회와 같이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명상을 배울 기회가 있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수업을 할 병원 명상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의사 원래회의 주요 어떤 타이틀을 임상 현장에서의 명상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병원 명상이라는 책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뿐만 아니라 실습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과 명상의 세계로 같이 한번 깊게 들어보고 가보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료 현장에서의 명상, 또 전문적으로 암 환자를 위한 명상, 통증 환자를 위한 명상, 정신장애를 위한 명상, 이렇게 이제 내용을 잡아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명상 치료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고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정신과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사단법인 한국명상학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명상치료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4개월 동안 조금 강의도 하고 실습도 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명상이 필요한 환자들이라는 내용을 잠깐 해보면, 실제로 명상이라는 그 분야는 한의학 임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화병 클리닉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주로 화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명상을 하겠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암센터에서 의뢰해오는 환자, 또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명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자의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환자, 암 진단의 충격을 받은 환자, 또 통증의 다양한 양상을 갖고 있는 환자. 이런 환자는 우리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환자군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환자는 자주 보는데 과연 저런 환자들한테 명상이라는 것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심지어 암 환자조차도 명상이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한 명상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특히 환자들의 명상은 일단은 쉽고 편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가리키는 명상의 여러 방법들이 결코 어렵거나 습득하기 불가능한 소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환자가 배우는 명상의 입장에서는 매우 쉽고 또 자기가 따라하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때 의료인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화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6주간의 임상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6주간의 임상시험을 암 환자한테도 적용하고 싶어서 제주에 있는 한방병원에다 부탁을 해서 실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6주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저희가 6주 동안 화병 클리닉의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은 매번 참여할 때마다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6주라는 시간 동안을 매우 착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우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암센터에 가서 환자들하고 만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일단 암 환자가 1시간 반 동안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소화해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불과 40분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으로 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분들한테 6주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6주가 아니라 2주 동안에 일주일에 3번 하는 명상으로 그 프로그램이 변화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6주 동안의 기간 동안 암 환자들은 하나하나를 배우는 것을 너무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간에 일주일에 3회로 한 번 할 때마다 40분의 시간 동안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단축형 프로그램, 그리고 정말로 어떤 이 프로그램의 의미나 어떤 교육에 대한 목적,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명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또 명확하게 습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정작 환자들은 매우 명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는 매우 짧은 시간을 환자한테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가리키고자 하는 내용을 그들한테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러 케이스의 환자들, 예를 들어서 화병이 됐던, 암이 됐던, 통증이 됐던 이런 분들한테 명상이라는 것은 매우 쉽게 유용하게 환자가 따라서 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의료인 그리고 한의사의 역할은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환자가 필요로 하는 명상이 어떤 거고 환자가 수행 가능한 명상이 어떤 건가를 파악해서 그들한테 적재적소에 필요한 명상을 학습시키고 실습시키고 그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즉, 한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명상들을 좀 습득을 해서 정작 환자한테 필요한 명상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냐가 숙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될까요? 명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즉, 화병을 앓던, 암을 앓고 있던, 통증을 앓고 있던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직면하고 또 그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환자가 그 고통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무척 중요한 그 방법에, 명상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을 조절을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고통이라든가 또 심지어 암에 대한 고통 역시도 고통이 편할 때가 있고 심할 때가 있고 그렇게 다양한 그레이드가 있고 또 어떤 노력을 하면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환자가 그 명상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조금씩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 병에 대한 인식, 또 병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초기에 암 진단 받은 사람들을 만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암이라는 고통보다도 암이라는 충격, 암을 진단받은 충격 때문에 불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기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잘못된 편견과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명상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아예 작정하고 병원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환자한테 명상이 단순하게 어떤 보완적 의미가 아니라 직접적인 치료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책 제목 자체를 병원 명상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명상 치료는 환자가 배우고 따라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전달하고 필요한 명상을 교육시키고 환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명상은 의학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현대의학에서 통합의학으로 발전되는 과정, 원대체의학을 넘어서 통합의학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의사들한테 가장 쉽게 수용할 수 있고 또 그만큼의 과학적 에비던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병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의뢰하거나 또 만나게 되는 의사나 병원을 만나게 되더라도 명상을 우리가 치료에 응용한다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통의학에서 통합의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의료인들이 쉽게 수용하고 또 과학적 에비던스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명상의 기원은 전통의학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즉 인도의 아유르베다는 명상이라는 걸 아예 치료 방법의 하나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한의학조차도 기군 혹은 기수련이라는 방법으로 이런 어떤 명상적 방법을 명료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의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상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우리가 그만큼 어떤 선도적으로 명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명상은 그야말로 통합의학과 전통의학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명상이 의학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여러분들 그 1980년대 접어들어서 비로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명상이라는 것이 의료계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 핵심의 출발이 어디냐면 MBSR입니다. 그러니까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즉 몸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요법이 명상의 의료에서의 치료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은 집중 명상이 있고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명상으로 크게 나눠진다면, 통상적으로 집중 명상은 수행자적 요소가 조금 더 강할 수가 있고요. 마음챙김 명상은 그의 어떤 명상 수행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실습 시간에 먹기 명상을 실습을 할 건데, MBSR 수업을 들으면 첫 번째 수업이 먹기 명상입니다. 그러면 먹기 명상이 MBSR에 왜 첫 번째로 교육을 시키냐라고 한다면, 먹기의 시간에 우리가 먹는 것에 몰입하고 먹는 것에 자기가 머물러 있기가 일상에서는 가장 쉽게 마음챙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 단순하게 그냥 먹는 행위가 아니라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또 맛을 보고 하는 오감을 모두 활용해서 그 먹는 거에 온전하게 시간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온전하게 자신의 행위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게 MBSR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먹는 거에 진심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먹을 때 정말 먹는 행위에 푹 빠져서 먹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MBSR을 배우는 것은 그만큼 첫 관문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챙김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지만 MBSR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한국의 명상은 집중 명상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명상하면 흔히 떠오른 것처럼 단전호이라든가 혹은 앞에 향이나 촛불을 바라보면서 명상,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한국 명상의 전통적 출발점에서 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명상의 한국적 명상을
명상이라는 것이 MBSR과 또 그 접목해서 명상학회에서는 KMBSR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 집중적 요소를 MBSR에 추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명상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선, 그리고 또 특히 화두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화두를 몰입하는 간화선과 같은 전통이 한국 명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화선 명상조차도 사실은 그 명상학회가 과학화 대중화라는 그 모토를 갖고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소홀히 했지만 실제로 이런 간화선 혹은 화두를 갖고 하는 그런 명상도 치료적 입장에서 보면 매우 훌륭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오대산 명상마을에서 주최하는 간화선 그 철야 간화선 명상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받은 어떤 화두를 가지고 철야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용맹정진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화두를 갖고 그 화두를 계속 직면하고 또 화두를 계속 생각하면서 화두에 몰입하면서 뭔가 거기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명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한 말로 깨달음이라는 어떤 목적을 할 때는 그런 화두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화두선을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의료인들이 자신의 명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화두선은 반드시 필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했던 화두의 내용 중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삶과 죽음은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항상 머릿속에서 고민거리가 되는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죽음으로부터 여유로움이 생겨야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화두선 역시 의료 명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특히 환자보다는 의료인 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명상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명상은 어디서 배우면 좋을까요? 자, 이런 단순한 질문에 아마도 환자들은 절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스님한테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명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혹은 명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어디냐라고 하면 상담센터, 혹은 요가센터, 혹은 정신과 병원, 또 이런 데를 많이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명상을 과학적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을 배웠을 때 명상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보편적이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근거 있는 방법으로 명상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명상을 산에서 배웠던, 또 절에서 배웠던, 스님에서 배웠던 그런 분들이 결국 명상을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질 때는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저의 이번 원래회의 목적은 명상은 한의학 김상현자에서 배우자라는 거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생각해서 여러분과 한의사 원래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의학이라는 기본 그 의학을 갖고 환자한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는 두 가지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뇌과학을 이해하면서 명상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심리학을 이해하면서 명상을 배우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근거를 갖고 있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명상을 배우고자 하는 소비자들, 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뇌과학을 이해하면서 명상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뇌과학을 통해서 명상의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한다 라고 하면 뇌파의 빈도, 그러니까 주파수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연구가 됐죠. 가장 초기의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상에서의 베타파가 알파파나 세타파로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뉴로 피드백이나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혹시 또 여기서 한의원 현장에서 뇌파를 활용하시는 한의원이라면 뇌파 기계를 달고 명상을 하게 되면 뇌파의 변화를 매우 쉽게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나의 뇌가 변하는구나 라는 거를 환자가 인식하면서부터 명상을 조금 더 뇌과학을 이해하면서 명상을 배우게 된 거죠. 뇌과학의 연구는 뇌파에 그친 것이 아니라 fMRI나 다양한 어떤 뇌과학 도구를 이용해서 명상의 효과들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부위가 변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뇌과학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뇌의 부위를 갖고 뇌의 해부 생리학의 기본을 두고 명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뇌를 조금 더 기능적으로 거시적 기능을 보게 되면 뇌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가 대뇌피질, 또 대뇌변연계, 뇌간 이렇게 나눠지죠. 대뇌피질은 인간의 뇌, 대뇌변연계는 포유류의 뇌, 뇌간은 파충류의 뇌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발생학적으로요. 그렇다면 명상 역시 명상의 종류에 따라서 이 뇌의 부위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습 시간에는 이런 대뇌피질을 활성화하는 명상법, 대뇌변연계를 활성화하는 명상법, 뇌간을 활성화하는 명상법을 기본으로 명상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을 이용한 명상법이 되는 겁니다. 자, 앞서 뇌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완법을 할 때 뇌파는 굉장히 느려집니다. 베타파에서 알파파, 세타파로 바뀌면서 마치 잠이 들듯이 뇌파는 점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한 말로 자해명상, 자비명상이란 거를 하게 되면 뇌파가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득히 갖고 명상을 하게 되면 뇌파는 베타파에서 알파 세타로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마파로 매우 빠르게 뇌파가 변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뇌는 뇌의 모든 전 영역을 활용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일깨운다는 거죠. 뇌파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뇌과학을 이해하면서 명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임상 현장에서 뇌파 기계가 2채널, 4채널 정도의 아주 단순한 뇌파 기계만 갖고서도 이런 어떤 명상을 통해서 뇌파가 변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뇌과학을 이용하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뇌과학을 통해서 명상을 할 때 명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폐질의 두께조차도 변해서 소위 말하는 건강한 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뇌과학을 이해하면서 명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뇌과학을 통해서 근거를 확립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스스로도 명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명상은
환자한테 명상이 주는 효과를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명상을 하고 싶게 만들어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데네피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명상법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알아차림 정자명상, 화두선 이런 게 이제 데네피질을 작동시키면서 명상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얘기하는 화두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의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만약 갖고 있다라면 이런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탐색하면서 논리적이고 윤리적인 철학적 접근을 명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형계는 기본적으로 기억과 정서와 관계된 명상을 할 때 액티베이션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욕구나 충동에 대한 것들이 또 주제가 될 수 있고 그럴 때는 정자 명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해 명상과 같은 것들이 대뇌 변형계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뇌가는 기본적으로 호흡, 맥박, 또 욕구, 이런 것, 본능, 이런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식한 호흡, 혹은 먹기 명상과 같이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명상을 뇌관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뇌의 그림을 그리고 이 방법을 할 때 내가 지금 명상을 하게 되면 이쪽의 부위의 작동이 훨씬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명상을 하게 된다면 명상을 조금 더 깊게 또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을 이해하면서 명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집중, 마음챙김, 혹은 메타인지 이런 것들은 현대 지식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이런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하게 되면 환자들은 명상 수행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존 카바친의 MBSR에서 마음챙김을 강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음챙김이 심리학적인 설명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 마음챙김이라는 것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단계별 또 일종의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나서부터는 명상을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챙김을 넘어서 메타인지 역시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여러분께서
알아차림 정좌명상이라는 걸 만약 한다라고 할 때 호흡에 대한 신체 감각을 알아차림하면서 정조하는 명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의도적인 주의 조절, 현재 자각, 비판단적 수용, 이런 개념들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거야. 끝없이 계속 비우다 보면 명상 상태가 돼. 라는 설명에서 명상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주의를 두고 그 주의를 자각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호흡에 주의를 둔다라고 한다라면 의도적으로 숨을 들이고 마시고 내쉬면서 콧 속에서 느껴지는 감각, 들숨 때 감각과 날숨 때 감각의 내용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의도적인 주의, 그리고 그 상태를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각을 계속 하면서 내가 그런 관찰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이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비판단적으로 계속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 정자명상이 된다는 겁니다. 즉, 알아차림 정자명상을 심리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냥 앉아서 호흡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라고 할 때보다 환자가 훨씬 더 명상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걷기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명상도 걷기를 하는 행위에 충실하자. 그리고 걷기에서 느껴지는 감각, 시각적 감각, 청각적 감각, 후각적 감각, 촉각적 감각을 모두 다 관찰하면서 오로지 걷는 행위에 머무른다. 라는 게 현존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걷고 있는 자신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메타주의적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자신의 걷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메타주의적 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으면서 느껴지는 생각, 또 감정, 이런 것들을 배척하지 말고, 이런 감정이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비판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걷는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 걷기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걷기 명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신의 어떤 몸의 변화, 면의 느낌, 또 그런 것들을 명상을 설명하면서 명상이 그냥 수행하고 따라하고 경험하는 것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명상으로 넘어가는 게 과학을 이해하면서 명상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병원에서 명상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명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명상 프로그램이었고, 그런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환자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암 환자를 위한 단기 명상 프로그램,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방병원에서 이런 단기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병원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 정도는 명상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실에 그냥 그 스피커를 통해서 자, 지금은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해서 30분 정도 명상 음악과 명상 멘트를 하면서 환자로 하여금 명상을 유도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한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런 그 완화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또 한방병원이 원하면 가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한약정신건강센터의 그 유튜브에 들어오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음건강이라는 파일이 또 있습니다.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은 코로나 시절에 그 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 환자를 위한 그 한의치료 자원봉사를 할 때 마음 건강을 위해서 대략 한 10몇 가지 정도를 녹음을 해서 환자들한테 당신의 상태가 지금 이러니까 요 명상 앱을 활용해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라고 제시했었던 그 시절의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즉,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명상을 환자의 니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또 명상 앱을 통한 모바일 헬스를 구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원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지 못할 경우에는 명상 앱을 제공해서 그 명상의 정도를 우리는 의료인들은 평가만 하면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자율훈련법, 바디스캔, 근육이완법, 호흡 마음 챙김, 자해명상, 정자명상, 기명상, 수식관, 먹기명상, 걷기명상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코로나 시절 때 어떤 상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각각의 방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로서 환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저럴 때 어떤 명상을 환자한테 가르치고 수행할 수 있게 할 거냐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운다면 환자가 명상을 수행하고 교육받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명상 앱을 통한 모바일 헬스는 저희 센터에서도 매우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방법인데, 어, 저희 그 센터에서는 인마인드 앱을 갖고 명상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명상 앱을 쓴다면, 이렇게 이제 2주 프로그램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냥 명상을 아예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으로 배우는 그런 명상 프로그램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명상을 어떻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가는 방법들을 설명하기도 있죠. 또 반대로, 이런 명상 앱은, 일종의 에머전시 키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내가 즉각적으로 그 명상법을 현장에서 바로 쓰고 싶을 때 적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불안이 밀려왔을 때, 빠른 이완을 위한 1분 5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명상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잠이 안 올 때는 잠을 자기 위한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명상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병원 장면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명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서 잠깐 이제 멈추도록 할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음 3번, 석 달 동안 또 비슷한 내용을 또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환자는 명상을 매우 쉽게 배우고 수행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의사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명상을 잘 판별하고 또 가리키고 수행시키고 또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느냐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기 앞서서 오늘은 명상을 어떤 식으로 배울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명상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즉, 실습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4월달, 5월달, 6월달은 질환별로 어떤 식의 접근을 할 거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들을 갖고 4월달, 5월달, 6월달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은 최근에 제가 쓴 병원 명상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 명상이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무리 없이 명상을 학습하고 또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광고를 드리면 모처럼 내일 저녁 7시에 광화문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출판 기념 모임을 갖습니다.
어, 놀라운 것은 그 출판 모임에 오시면 병원 명상 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병원 명상 책을 어, 받고 싶으신 분은 내일 오시게 되면 어, 서점에 가서 안 사도 어, 명상 병원 명상 책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출판사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명상 관련 다른 책 한 권, 그래서 한 권을 더 얻을 수 있는, 그 두 권의 책을, 그냥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어, 출판 기념시켜 있으니까, 어, 여러분 나중에 들어오는 창고에다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시면 될 거고요. 혹시 그, 조금 일찍 오시면 저녁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편하게 오셔서, 어, 참석해 주셔도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가신 후에, 저희 한약정신건강센터의 윤성인 책임연구원 심리학 박사 쌤께서, 어, 과학 명상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상을 하나씩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 명상을 배우는 방법을 습득을 한번 해보셔서 그렇게 스텝으로 명상을 배우면 환자한테도 훨씬 지도하기가 쉬울 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후에 9시 10분에 정확하게 9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 후에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명상 실습을 하려면 일단 공간, 그 장소를 조금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 아마 의자에 앉아 계실 텐데, 의자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면 그곳에 앉아주시면 되고, 약간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그냥 명상하기 좀 편한 자세, 취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10분이 됐으니까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종우 교수님께서 병원 명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셨고,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과학적 맥락에서의 명상, 그 세 가지 종류를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고 본격적인 실습 들어가려고 하는데, 뇌의 여러 가지 그 구조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로 꼽다면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고, 또 이제 감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변연계 부위가 있고, 또 인간의 욕구와 본능에 관련 있는 이런 뇌관 부위, 이렇게 있습니다. 다양한 뇌의 구조가 있는데, 어떤 구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그 기능을 하는 거니까 다 중요한 거겠죠. 결국 핵심은 이 뇌의 각각 부위를 우리가 어떻게 깨우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고, 우리가 명상이라는 큰 범주를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상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실습하느냐에 따라서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는 명상이 있을 수도 있고, 변연계가 활성화되는 변연계를 깨우는 그런 명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뇌관 그런 영역을 깨우는 명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범주에 따라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음. 먼저 이제 대뇌피즈를 깨우는 명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뇌피즈의 기능과 이제 명상을 좀 매칭할 때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아마 이 알아차림, 또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일 겁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좀 더 일상적인 용어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설명하면 메타인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메타인지라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은 아마
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개념적 정의만 좀 설명드리면은, 말 그대로 생각에 대한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냐, 이런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은, 그 모니터링 기능, 관찰자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음, 이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로 이 메타인지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드린다면은, 환자들 중에서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시면서 의사를 찾잖아요. 그 중에서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아는 그 병식이 있는 환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는, 특히나 정신과적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그런 병식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의 역할은 그런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 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의사가 하는 그 기능,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관찰하는 그 기능이 바로 이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결국에는 이 내면 과정으로 좀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은, 경험적으로도 이 메타인지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딱 지시를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골반, 의자나 바닥에 닿아 있는 골반, 엉덩이 감각 한번 알아차려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시를 드리는 순간 이 바닥과 닿아 있는 느낌이 떠오를 거예요. 푹신한 느낌일 수도 있고, 딱딱한 느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차갑거나 따뜻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그 골반 감각을 알아차리라 이런 지시를 드리기 전까지는 몰랐을 텐데, 제가 지시를 드릴 때 그 감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 순간이 바로 메타인지가 작용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을 거예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었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엉덩이 감각을 못 느꼈겠지만, 제가 지시를 하는 순간 의도를 세워서 골반 쪽의 감각을 알아차리려고 했을 것이고, 그때 그 감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메타인지는 이렇게 항상 존재하는 내 경험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현상이 온전히 내 의식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 순간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타인지를 깨우는 훈련, 대뇌피지를 깨우는 훈련으로 알아차림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는 호흡 명상을 한번 짧게 10분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자, 일단 제가 다들 이제 화면이 꺼져 있어가지고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발바닥은 바닥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라운딩 시켜주시고, 엉덩이는 의자 뒤쪽, 이 등받이 쪽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과 허리가 세워지겠죠? 어, 등과 허리 세우고, 턱은 안쪽으로 살짝 당겨서 목과 어깨 긴장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신 분들은 부드럽게 눈 감고, 이제 제가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호흡 알아차림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몇 차례 깊게 심호흡 해보겠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자, 심호흡할 때, 들이쉴 때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고,
내쉴 때 편안한 이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 메타인지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내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자, 코끝에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들이쉴 때 코끝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 내쉴 때 숨이 빠져나가는 느낌. 자, 주의를 코끝에 두면 코끝에서 느껴지는 호흡 경험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한 2분 정도 코끝의 호흡에 가만히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모르게 주의가 바깥으로 산만해지거나 어쩌면 졸음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인지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아차리고 코끝의 호흡 계속해서 모니터링 지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코끝에 향해 있던 주의를 아랫배로 부드럽게 옮겨보겠습니다. 자, 주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의식에 떠오르는 경험들, 관찰되는 경험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숨에 아랫배가 부푸는 느낌, 날숨에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 호흡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주의가 산만해졌거나 졸음에 빠졌다면 알아차리고 아랫배의 호흡으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내 마음은 차분한지 고요한지, 아니면 산란한지 알아차려 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내 내면을 관찰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메타인지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자,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생각까지도 알아차림의 기회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면 그 순간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면 또 그 생각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 보겠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자, 다시 한번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자, 다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고, 호흡 알아차림 명상을 마치겠다 하는 의도를 세우신 다음에, 준비가 되었다면 부드럽게 눈 뜨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호흡 명상 했는데, 음,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거 아마 이제 명상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관찰이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경우에는 내 호흡을 관찰했던 경험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비유적으로 한다면은 3인칭 마치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호흡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3인칭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고, 이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합리와 이성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그 능력이기도 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 호흡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는 이 변연계와 관련된 자비 명상을 좀 해볼 텐데, 변연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감정, 뭐, 그 중에서는 뭐, 특히 뭐, 편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제 총괄하는 부위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자비 명상을 하는 그 이유를 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자비 명상을 통해 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특히 병원 명상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은, 의사나 간호사들은 특히나 이제 환자를 직접 만나는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한 명상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어떤 공감과 배려를 키울 수도 있겠고,
이 태도를 바탕으로 환자와 좋은 라포를 형성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환자와 만나면서 사실 이제 소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상담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자비심을 배양하고 키우는 이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비 명상은 마음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뭐 자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떠올리고 그때 느껴지는 자비심을 내가 충분히 느끼는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자비심을 또 그 대상에게 충분히 보내는 훈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비 명상 할 때는 내가 자비심을 보내고 싶은 대상을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가 될 거고 그런 사람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또 갓난아기라던가 애완동물이라던가 아주 작고 조그만 자그마한 동물 보면은 약간 좀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대상을 떠올려 봐도 좋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한의사시기도 하니까 내가 보는 환자 그분을 좀 떠올려 보고 이 자비 명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 환자를 선택할 때도 좀 팁을 드리자면은 어떤 뭐 역전이나 전이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를 좀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기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자가 혹시나 떠오르신다면은 그분을 마음속에 두고서 그분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이 자비 명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 자비심을 배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시기나 질투,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자비 명상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난이도를 좀 낮출 겸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생기는 환자가 있다면은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한번 제 지시에 따라서 해볼 텐데요. 편안하게 자세 취해 주시고, 아까처럼 등과 허리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은 부드럽게 눈 감고, 자, 지금부터 자비 명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명상입니다. 자, 먼저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 보겠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자, 이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잠시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비 명상 해볼 텐데, 내가 자비를 보내고 싶은 대상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상은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도 되고, 아니면 갓난아기나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또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환자,
또는 예전에 나와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환자, 어떤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 자비를 기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떠올려 볼게요. 그 사람의 얼굴 또는 전반적인 모습을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름을 함께 불러볼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얼굴과 모습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올린 그 사람을 위해서 자비의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쉬는 호흡에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내쉬면서 편안하기를, 들이쉬면서 그 사람이 내쉬면서 편안하기를. 자, 본인의 호흡에 맞춰서 그 사람을 위한 자비의 기원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을 위해 자비를 기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불러보면서 자비의 기원을 읊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편안하기를, 그 사람이 편안하기를. 자, 이번에는 양 손바닥을 포개서 가슴 위에 살포시 얹어 보겠습니다. 양 손바닥을 포개서 가슴 위에 살포시 얹어 볼게요. 자, 손바닥과의 접촉면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느낌 또는 편안한 느낌 머물러 봅니다. 자, 이 편안함을 그 사람에게 보낸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보낸다.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문구로 해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그 사람이 내쉬면서 행복하기를. 들이쉬면서 그 사람이 내쉬면서 행복하기를. 자, 진심을 담아서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 자비의 기원을 반복해 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자,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알아차리고 자비명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그 사람이 내쉬면서 건강하기를 들으시면서 그 사람이 내쉬면서 건강하기를 자,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반복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님이 건강하기를 누구누구가 건강하기를 자, 이제 30초 정도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바닥 원래 위치로 내려놓고 자비 기원하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자, 몇 차례 깊게 심호흡 해볼게요.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마지막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자, 이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고 마음속으로 자비 명상을 마치겠다 의도를 세우고 준비가 되었다면 부드럽게 눈 뜨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변형계를 깨우는, 내 감정을 깨우는 자비 명상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경험 좀 소개한다면은, 사실 저는 자비 명상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사실 이거 하면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비심을 느끼는 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 경우 또는 남성분들은 이 자비심을 경험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최근에 경험한 것 중 하나는 이 자비 명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비를 보내고자 하는 그 대상을 얼마나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느냐? 그거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필요하다면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때 그 대상이 명확해야지 이 자비를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모호한데 이 자비의 방향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타인에게 보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조금 약간 저항감이 든다. 그렇다면은 일단 시작은 나를 우선으로 해봐도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 거울 속 모습, 얼굴과 또 내 이름을 나 자신에게 부르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또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나를 위한 자비 명상으로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내가 충분히 편안해지고 내가 힘이 생긴다면은 그 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먹기 명상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이 식욕, 성욕,
이런 것들, 수면욕, 아주 원초적인 욕구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식욕을 깨우는, 뇌관을 깨우는 먹기 명상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건포도라고 하는 실제 그 음식을 준비해 와서 그걸 가지고서 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또 이제 먹어보기도 하면서, 맛을 또 즐겨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이 식욕을 이제 원초적으로 깨우는 그런 실습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걸 좀 준비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좀 특별히 상상하면서 먹기 명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상상력만으로도 이 식욕을 분명히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레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 반쯤 잘린 레몬, 이 시큼한 약간 그 노란색 레몬, 그 과즙이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물은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침이 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식욕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 마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 먹기 명상을 상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처음으로는 이 건포도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문을 할 거예요. 건포도 다음에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고, 또 상상으로 먹기 명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눈 감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명상이든지 간에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 내 마음을 리셋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으로서 눈을 감고 잠시 내 호흡을 관찰하고 내 감각을 느껴보는 겁니다. 자, 눈 감고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 보겠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자, 이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자, 지금부터 식욕을 깨우는 먹기 명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건포도 하나를 생생하게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건포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포도 하나를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건포도의 생김새, 그것이 큰지 작은지, 색깔은 어떤지, 주름은 얼마나 자글자글한지, 한번 나만의 건포도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건포도의 향을 맡아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향이 느껴지는지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자, 이번에는 그 건포도의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건포도의 맛이 어떤 맛일지, 달짝지근하거나 시큼하거나 두 가지가 함께 있거나, 자, 어떤 맛인지 한번 음미해 봅니다.
자, 이렇게 건포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침이 고여있다면 침이 얼마나 고여있는지, 어디에 고여있는지 알아차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침이 고여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 나의 본능, 생명력을 느껴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건포도를 삼킨다는 마음으로 침을 꿀떡 삼켜봅니다. 침이 내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 건포도의 에너지가 내 몸속으로 충분히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건포도로 한번 먹기 명상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다른 새로운 건포도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건포도겠지만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질감도 조금은 다른 그런 새로운 건포도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건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건포도가 오기 전에는 어떤 포도나무에 열려 있는 포도 열매일 것이고, 그 전에는 나무였을 것이고, 나무로 자라기 전에는 씨앗이었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자, 포도나무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그 하나의 씨앗이 토양에 박혀서 서서히 성장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볼게요. 토양의 양분을 흡수하고 줄기가 자라고 햇볕을 받고 비를 맞고 또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서서히 성장해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도나무로 성장하고 사계절이 흐르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자, 어느 날 포도 열매가 그 나무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겁니다. 그 포도 열매의 포도알 하나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따지고 또 바람이나 햇볕을 맞아서 건조되고 탱탱했던 포도알이 쭈글쭈글해지면서 건포도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또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포도 한 알이 나에게 오기까지에는 자연의 많은 힘과 다른 사람의 도움들, 그런 것들이 함께 뒷받침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건포도를 상상해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질감과 색깔 떠올려 봅니다. 자, 그것의 향을 또 느껴보고, 냄새는 어떤지, 맛도 상상해 봅니다. 처음 했던 것처럼 비슷한 맛인지, 아니면 조금은 새로운 맛인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순간 입안에 침이 고여 있는지, 고여 있다면 얼마나 고여 있는지 느껴봅니다. 자, 건포도를 꿀떡 삼킨다는 마음으로
침을 꿀떡 삼켜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을 한번 또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식의 모양은 어떤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냄새를 한번 맡아볼 수도 있고, 그 음식의 맛은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의 어떤 감동을 느꼈었는지, 그 순간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 침이 고여 있는지, 고여 있다면 얼마나 고여 있는지, 또 어디에 고여 있는지 충분히 느껴보고, 의도를 세워서 꿀떡 삼켜봅니다. 자, 이제 한 30초 정도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볼게요. 자, 이제 먹기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하면서 내 마음을 깨워보겠습니다. 자,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고, 준비가 되었다면 부드럽게 눈 뜨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욕구, 아주 원초적인 본능을 깨우는 먹기 명상까지 한번 해봤고요. 사실 실물이 없어가지고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침 고이는 것도 한번 이제 느껴보고 한번 삼켜보라고도 했는데, 사실 이제 저녁 시간대에 또 아마 다들 이제 식사하고 오셨을 거라서 사실 뭐 배도 별로 안 고프고 오히려 배가 부르고 더부룩하거나 그래가지고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맥락으로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실습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나 또는 이제 실습하면서 뭐 아쉬운 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없으시다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김조우 교수님께서 멘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는 거를 배우고 또 교육시키고 또 그들이 환자분들이 어떤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한번 오늘 접해 봤고요. 다음번 시간부터는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한 명상, 또 통증 환자를 위한 명상, 또 정신장애를 위한 명상, 이와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자의 사례와 환자의 필요한 명상들을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을 배우고 수행하는 거를 한의사가 환자한테 가리킬 때 어려운 점은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명상 역량을 조금 더 키워서 어떤 환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또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잘 가리키고 지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것이 어떤 치료 장면에 중요한 어떤 치료법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그 원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카톡에 혹시 뭐 내일 그 명상책, 그 병원 명상이나 또 기타 명상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오셔서 참석하시면 책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다음 달에 또 이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진행할 거니까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